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해 알아보고 주변 기기의 사용법과 내 컴퓨터의 사양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컴퓨터는 주로 케이스를 보게 되죠. 이 메인보드를 감싸고 있는 겉의 케이스는 사실 의미가 없죠. 사람으로 치면 옷을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컴퓨터라고 부르는 것은 케이스 안에 있는 이 메인보드가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좀 더 제대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컴퓨터 메인보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CPU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CPU는 사람으로 치면 뇌에 해당하는 거죠. 자, 몸의 모든 부분들을 이 뇌에서 전부 컨트롤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속도나 사양을 말할 때 주로 이 CPU를 언급하게 됩니다. 그 CPU를 여기에 꽂게 되겠죠. 그 다음은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메모리가 꽂히는 부분이 되겠죠. 메모리는 임시 저장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PU에서 모든 명령을 처리할 때 임시적으로 저장을 해놓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메모리가 되겠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작업을 하실 때 책상 위에 연필이라든지 노트라든지 책을 얹어놓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책상 공간이 좁으면 여러 개를 얹어 놓을 수 없고 노트 하나만 얹어 놓더라도 꽉 차게 되겠죠. 여러 가지를 펼쳐놓고 편하게 작업을 하시려면 책상이 넓은 것이 좋겠죠. 자, 이 메모리 공간이 넓을수록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할 때 속도 저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장 공간이 있겠죠. 여기 있는 이 단자들이 저장 장치를 연결하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이 단자들에 연결이 돼서 HDD라든지 또는 여러분 많이 듣고 계시는 SSD라든지 이런 저장 장치들을 연결하게 되죠. 자, 이 저장 장치는 책꽂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작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도 필요하고 자료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가 쓰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책꽂이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꽂을 곳이 없겠죠. 그래서 충분한 저장 공간이 있어야 여러분 자료들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책꽂이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책상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여기 있는 저장 공간에서 자료들을 가져와서 여기 있는 메모리에 얹어놓고 메모리와 CPU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작업하는 내용들을 모니터로 보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모니터로 신호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그래픽 카드 또는 비디오 카드를 꽂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메인보드와 그래픽 카드 간의 속도가 얼만큼 빠르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단자들이 다릅니다. 좀 더 빠른 단자가 있고 좀 더 느린 단자가 있죠. 자, 그 용도에 맞춰서 이용을 하시게 되겠고요. 이 단자에 그래픽 카드를 꽂은 다음 외부로 신호를 내보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모니터에 그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품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품들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전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원이 없이 작동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통 파워라고 부르죠. 이 파워 서플라이가 전기를 받아서 메인보드에 전원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기본적인 컴퓨터의 모든 장비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 외에는 부수적인 장비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각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CPU 부분은 컴퓨터의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명령을 처리하는 기능 외에 이렇게 외부로 그래픽 신호를 내보내주는 그래픽 카드 역할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CPU도 있습니다. 두 종류가 되겠죠. 자, 물론 이렇게 카드 형태로 꽂히는 그래픽 카드에 비해서는 속도가 떨어지겠죠. 자, 그래도 컴퓨터를 좀 더 소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간단한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유튜브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드 형태의 그래픽 카드를 따로 꽂지 않아도 CPU에 그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걸 이용해도 쓰시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좀 더 저렴하겠죠. 여러분이 쓰시는 용도에 따라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게임을 많이 하신다든지 그래픽 작업을 하시거나 영상 작업하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CPU에 그래픽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따로 꽂아서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모리인데요. 메모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전에는 DDR2, 그 다음에 3, 4, 요즘은 5까지 이용을 하고 있죠. 당연히 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메모리의 속도도 빠릅니다. 메모리 속도가 빠르게 되면 CPU와 메모리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좀 더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컴퓨터 속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메모리 용량은 예전에는 8기가 정도를 이용을 했죠. 자, 그런데 요즘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라든지 OS를 이용하려면 8기가는 약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쓰시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요. 자, 그래서 속도를 조금이라도 올리시려면 16기가 정도는 기본으로 이용을 하시는 걸 권하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여유 있게 이용을 하실 때는 32기가 정도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여유 있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한다거나 또는 데이터가 많은 엑셀 작업, 페이지가 많은 워드 작업, 문서 작업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여유 있게 이용하시려면 32기가 정도까지 꽂으시는데요. 보통 16기가 정도만 꽂으셔도 사용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이 메모리 용량은 여러분이 컴퓨터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8기가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작업이 조금 무거운 것 같고 컴퓨터가 많이 느린 것 같아요. 그러면 8기가 정도 하나만 더 사서 꽂아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메모리를 추가하거나 설치하실 때는 본인 컴퓨터가 DDR4를 쓰는지 또는 5를 쓰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저장 공간이 되겠죠. 저장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HDD라고 하죠. 예전 레코드판처럼 직접 데이터를 쓰고 지우고 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 방식의 단점은 충격에 약하고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도 저렴하겠죠. 자, 이 하드디스크가 3.5인치 하드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3.5인치보다 작은 2.5인치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노트북에 많이 들어가는 하드디스크죠. 자, 그 대신 작동 방식은 동일합니다. 예전 레코드판처럼 그런 곳에 쓰고 지우고 해서 데이터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3.5인치에 비해서 이 2.5인치는 속도상으로는 조금 더 느리게 되겠습니다. 그 대신 크기가 작기 때문에 휴대성이 좋죠. 자, 그 다음은 이런 두 가지 방식의 하드디스크 말고 완전 디지털 방식의 SSD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전자를 저장을 해서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인데요. 그만큼 속도가 예전 HDD 방식보다는 엄청난 빠른 속도를 보여주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충격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신호로 기록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나오는 SSD 방식은 M.2 방식의 SSD가 되겠죠. 자, 이것은 사이즈가 좀 더 작아졌죠. 이런 M.2 방식의 SSD는 요즘 나오는 컴퓨터는 전부 장착을 할 수 있게끔 슬롯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꽂아서 이용을 하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 요즘 외장 하드디스크 보시면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그런 것들도 이런 M.2 방식이 들어가는 외장 하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전 방식의 3.5인치 HDD를 쓰시는 분들이 이런 SSD 방식으로 저장 장치를 바꾸게 된다면 여러분 컴퓨터의 속도가 10배는 빨라집니다. 컴퓨터 속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첫 번째는 저장 장치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책꽂이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거기서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전체적인 작업 시간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하지만 전문적으로 책을 찾아주는 사람이 책꽂이 앞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자료를 달라고 할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준다면 전체적인 작업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SSD와 예전 방식의 HDD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 HDD 방식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컴퓨터 사양을 확인을 해보시고 HDD를 이용하시는 분은 이 SSD로만 바꿔도 컴퓨터 속도를 많이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뒷면에 있는 단자들이 있겠죠. 여러분 컴퓨터 뒷면을 보면 전부 단자들이 나와 있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붙어 있는데 일반 데스크탑은 이렇게 뒷면에 붙어 있죠. 여기서 USB라든지 스피커, 마이크,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을 전부 연결을 하게 됩니다. 무선 키보드와 유선 키보드인데요. 무선 키보드의 경우는 컴퓨터와 키보드가 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블루투스나 동글을 이용을 해서 연결이 되죠. 무선 키보드를 구입을 하시면 이렇게 동글이 같이 오게 되는데요. 이 USB 동글을 컴퓨터의 USB 단자에 꽂으시면 키보드와 컴퓨터가 이 동글을 이용을 해서 서로 통신을 하게 되죠. 자, 이게 동글을 이용한 연결 방식이고요. 그 다음은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연결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무선 키보드는 동글과 블루투스 두 가지 방식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유선 키보드가 있죠. 자, 이 유선 키보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으로 연결이 되죠. 이 선 끝에 USB 단자가 있고 그 USB 단자를 컴퓨터에 꽂게 되면 USB 키보드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선 키보드와 유선 키보드는 여러분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선과 유선 모두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저는 유선 키보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키보드를 보시면 구역이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죠. 자, 이쪽 구역은 글씨를 입력하는 구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이 구역은 키패드라고 하죠. 숫자를 입력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 구역은 화살표와 딜리트나 페이지 업다운 기능이 들어가 있죠.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는 글씨를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우선 글씨 입력하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 위쪽에는 F1부터 F12까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기능키라고 부르죠. 특히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F1부터 F12에 특별한 기능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F11은 플레이 버튼이고요. F12는 앞으로 빨리 감기, F10은 뒤로 빨리 감기죠. 자, 이것은 키보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설명서를 보시면 이 기능키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실 수가 있고요. 보통은 키 이름 아래쪽에 이렇게 기능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ESC 키가 있죠. 이것은 취소할 때 이용하는 키죠. 자, 보통 어떤 기능을 작동을 시켰을 때 이 ESC 키를 누르면 그 기능이 취소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키들은 프로그램마다 전부 기능들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오고 있죠. 자, 1부터 0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숫자 위에는 특수 문자들이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 키죠. 자, 이런 숫자 키들은 아래쪽에는 숫자가 있고 위쪽에는 특수 문자가 있는데요. 이 특수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에 있는 Shift를 누르고 해당 키를 누르시면 위쪽에 있는 특수 문자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냥 입력하면 숫자가 입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텍스트 입력은 영어와 한국어가 써져 있는데요. 한영 전환키는 여기에 있는 한영키를 이용하죠. 자, 한영키를 한번 누르면 작업 표시줄에서 A라고 바뀌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한 번 더 누르면 가로 바뀌죠. 자, 이렇게 해서 한글과 영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숫자와 특수 문자를 입력할 때 Shift를 누르고 입력을 하면 위에 있는 특수 문자가 입력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글의 경우에는 키들을 보시면 아래쪽만 써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 위쪽이 두 가지가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비읍과 쌍비읍, 지읒과 쌍지읒, 디귿과 쌍디귿이죠. 자, 이런 것들은 Shift를 누르고 해당 키를 누르게 되면 위쪽에 있는 쌍자음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나머지는 한글의 경우에는 Shift를 누를 때와 누르지 않을 때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이 나와요. 자, 하지만 영어일 때는 다르죠. 자, 한영키를 누르시고요. F를 치게 되면
소문자 F가 나오고 Shift를 누르고 F를 치면 대문자 F가 나오겠죠. 이렇게 대소문자를 바꿔줄 때 Shift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대문자를 써야 할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소문자만 입력이 되는데 대문자를 입력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아예 캡스락을 누릅니다. 자, 캡스락을 누르게 되면 우측에 이렇게 불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캡스락에 나올 때도 있고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키패드 위에 표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어디에든 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입력하는 것은 항상 대문자만 입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대문자만 입력되는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입력하면 다시 소문자로 바뀌게 되겠죠. 자, 반대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캡스락 눌러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불빛이 꺼졌죠. 자, 그 다음은 스페이스 기능이죠. 스페이스는 한 칸씩 띄울 때 이용하게 되죠. 자, 중간에 커서를 클릭하고 스페이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한 칸씩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과 Alt 키가 있는데요. 이 컨트롤과 Alt 키는 단축키를 이용을 할 때 조합을 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복사를 할 때 원하는 텍스트를 이렇게 긁고요.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되죠. 자, 그 다음 엔터를 쳐서 다음 줄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V 하게 되면 복사한 것을 그대로 붙이는 거죠. 자, 컨트롤 C와 컨트롤 V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키들은 외우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뭔가 조합을 해서 단축키, 즉 빠르게 가는 키를 만들고자 할 때는 주로 Alt와 컨트롤을 많이 이용을 하죠. 자, 그것은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은 컨트롤 S 하면 저장이지만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컨트롤 S 하면 또 다른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축키들은 프로그램마다 따로 외워야 됩니다. 자주 쓰시는 프로그램들은 단축키들을 기본적인 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일일이 마우스로 메뉴를 선택하지 않아도 단축키로 간단하게 빠르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윈도우 키가 있죠. 이렇게 윈도우 키를 누르게 되면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와 동일한 기능이 실행되죠. 자, 이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작 윈도우가 나오게 되고요. 윈도우 키를 눌러도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윈도우와 다른 키를 조합해서 단축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 H 하면 음성으로 입력하는 음성 입력 기능이 실행이 되게 되죠. 윈도우에서 이용하는 윈도우 키와 조합하는 단축키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창 최대화는 윈도우 키와 위쪽 화살표, 작업보기 열기는 윈도우 로고와 탭, 바탕화면 및 숨기기는 윈도우 로고와 D, 이렇게 윈도우와 조합하는 단축키들이 나오게 되죠. 자, 바탕화면 표시 및 숨기기는 이런 키가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와 D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열려있는 창들이 모두 작업 표시줄로 숨겨지게 됩니다. 자, 다시 윈도우 D 누르시면 다시 열리게 되죠. 자, 개인적인 일기를 쓰신다든가 할 때 누군가 옆에 오면 내 일기를 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윈도우 D 눌러서 한 번에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업무를 보신다든가 금융 관련 일을 하실 때도 옆에 누가 있으면 아무래도 곤란하죠. 자, 그럴 때는 전부 이렇게 가려줄 수 있죠. 자, 이런 게 윈도우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FN 키인데요. 이 FN 키는 보통은 노트북에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FN과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또 기능을 만들어내죠. 자, 이것은 키보드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FN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키보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기능을 칩에 넣어서 키보드 안에 저장을 해놨겠죠. 자, 그 다음 커서를 여기 하나 뒀습니다. 자, 여기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앞쪽이 지워지죠. 자, 그 다음 딜리트 키를 누르면 뒤쪽이 지워집니다. 자, 차이점 아시겠죠? 자, 백스페이스는 앞쪽에 있는 글씨를 지우고 딜리트 키는 뒤쪽에 있는 글씨를 지웁니다. 자, 그 다음 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줄의 제일 앞쪽으로 커서가 이동이 되게 돼요. 자, 그 다음 엔드 누르면 해당 줄의 제일 뒤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자, 그리고 페이지 업 다운 키는 여러 개의 페이지가 있을 때는
페이지 다운 하면 내려가게 되고요. 페이지 업 하면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실 때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어요. 페이지 다운 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페이지 업 하면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은 그 위에 보시면 볼륨 버튼이 붙어 있죠. 자, 이것은 키보드마다 다릅니다. 제 키보드의 경우에는 볼륨을 키우고 볼륨을 줄이고 음소거하는 키가 붙어 있는데요. 키보드마다 이건 다르죠. 그래서 키보드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어떤 기능 키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키패드가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넘락이라고 있죠. 자, 이 넘락을 이용을 하면 키패드가 방향키로 바뀝니다. 방향키는 옆에도 있죠. 화살표 위아래와 좌우 방향키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넘락이 눌려져 있지 않으면 키패드가 방향키가 되는 거죠.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게 되죠. 자, 이 넘락도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넘락을 누르시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숫자 입력이 되는 거고요. 넘락을 끄게 되면 방향키 이동이 되는 거죠. 자, 차이점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혹시 가끔 입력을 했는데 숫자가 입력이 안 될 경우에는 꼭 넘락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것 때문에 질문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숫자가 입력이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은 거의가 이 넘락이 꺼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엔터키는 이렇게 글씨를 입력할 때 다음 줄로 넘기는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은 인터넷에서 뭔가를 입력하고 밑에 있는 로그인이나 또는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할 때 마우스로 입력하지 않아도 로그인 버튼이나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것과 동일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 있는 엔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한자 키가 있죠. 자, 이 한자 키는 한자 입력할 때 이용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강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한자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해당 한글에 대한 한자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한자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바로 입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자 입력할 때 한자 키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 한자 키는 한 글자뿐만이 아니고 여러 자를 이용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를 쳐볼게요. 그 다음 한자 누릅니다. 그러면 국가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여주게 되죠. 좀 더 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 누르면 대한민국 보여주죠. 자, 이것은 사자 성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옹지마라고 썼습니다. 한자 누릅니다. 자, 세옹지마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한자 입력을 할 때는 글자 수와 상관없이 한자 키만 누르면 해당하는 한자로 전부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타이핑을 하실 때, 자, 여기 키보드에 보시면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F 부분에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요. 자, 약간 튀어져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검지를 올리고요.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얹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반대편에도 이렇게 얹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중간이 비죠. 자, 여기 오, 아, 이인데 여기에 손으로 얹게 되면 중간이 하나 비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필요할 때 가까운 손이 눌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위쪽은 이대로 대각선으로 올라가고요. 내려올 때도 대각선으로 내려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타이핑하는 것을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올라가셔서 입력하시고요. 또 내려오시고 중간은 양쪽 손 어느 손이든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엔터는 새끼손가락으로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겠죠. 자, 이게 타이핑하는 가장 기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가끔 보시면 이렇게 독수리 타법이라고 하죠. 손가락 하나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하시는데 처음엔 조금 속도가 더디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용하시는 버릇을 들이시면 숙달이 되시면 속도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죠. 이 경우는 숙달될 때까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마우스죠. 마우스의 경우도 저는 지금 무선인데요. 이 마우스도 유선 마우스가 있죠. 자, 그리고 무선 마우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굴을 이용을 해서 연결할 경우도 있고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의 버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좌측 버튼과 우측 버튼이죠. 보통 이용을 할 때는 좌측을 이용하게 되고 특별히
뭔가 메뉴를 꺼낼 때는 우측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메뉴를 꺼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 휠이 있죠? 자, 이 마우스 휠은 이렇게 움직여서 페이지를 위아래로 이동할 때 쓰게 되죠. 인터넷 브라우저도 동일합니다. 자, 휠을 움직이면 이렇게 내려가고 휠을 올려주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자, 마우스는 버튼도 간단하고 손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컴퓨터 뒷면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단자들이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스피커와 마이크 단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컴퓨터 뒷면에 보시면 단자에 전부 이름이 있어 있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이크 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라인 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마이크와 스피커 단자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홍색 단자는 마이크가 되겠고요. 연두색 단자는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컴퓨터든 동일해요. 그 다음 라인 인이라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외부에 있는 음향기기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외부에 있는 음향기기 소리를 컴퓨터에서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죠. 그 다음은 리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5.1 채널, 7.1 채널 같이 입체적인 소리를 만들 때 뒤쪽 스피커를 연결해서 뒤쪽에서만 소리가 나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극장같이 각 방향에서 다른 소리가 나와서 입체적인 음향을 느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리어에 연결되어 있는 스피커는 음향 소스에서 뒤쪽에서 나는 소리를 전담해서 출력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PDIF out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광단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광단자를 꽂게 되면 전선 케이블로 단자가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광 케이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음질이 좀 더 좋아지죠. 하지만 컴퓨터와 연결되는 음향기기가 광단자를 지원을 해야 되겠죠. 컴퓨터는 광단자가 붙어 있고 반대편 음향기기는 광단자가 없다면 그 경우는 안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광단자가 붙어 있는 스피커가 있으실 경우 이 광단자로 연결을 해주면 좀 더 좋은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출력되는 음향 부분에서 손실 나는 게 전혀 없는 거죠. 양쪽에 광단자가 붙어 있는 광 케이블은 대략 2-3천 원이면 구매를 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런 단자들에 연결하는 잭이라고 하죠. 보통 3.5 잭 또는 3.5 단자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해당하는 부분에 그대로 꽂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이크도 그대로 또 꽂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이렇게 컴퓨터에 연결되는 잭은 구분이 3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까만색 선이 지금 2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일 앞부분, 중간 부분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컴퓨터에 연결하는 잭은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 있는 잭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단자가 4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중간에 구분하는 까만색 선이 3개가 들어가서 제일 앞부분, 그 다음 이렇게 4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스마트폰에 연결할 때 이용하게 되죠. 소리를 전달하는 3부분과 나머지 하나는 음량 조절이라든지 이런 버튼 조작할 때 그런 신호를 전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에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4개의 연결 단자를 3개의 연결 단자로 변환해주는 어댑터, 잭이 필요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꽂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거를 컴퓨터에 꽂아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컴퓨터에도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이렉트로 이런 식의 단자는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크인데요. 제가 강의를 위해서 다이소에 가서 2,000원 주고 사온 마이크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보통 핀 마이크라고 부르죠. 자, 이 찝는 집게 부분을 옷깃에 끼운 다음에 여기 있는 단자를 컴퓨터에 연결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단자는 어디에 연결되죠? 마이크 인 이 부분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단자를 꽂아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를 컴퓨터에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컴퓨터에서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다든지 또는 음성 명령을 할 때 마이크가 반드시 필요하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지만
이런 일반 데스크탑 경우에는 따로 이런 마이크나 스피커를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싼 마이크의 경우에는 음질이 좋지 않겠죠. 좋은 음질일수록 가격은 좀 더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3.5파이 단자로 마이크를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이런 USB 단자에 연결하는 마이크도 있습니다. 두 종류죠. 이런 USB에 연결하는 마이크가 아무래도 이런 3.5파이 연결하는 마이크보다는 음질이 훨씬 좋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USB 포트에 직접 연결하는 USB 마이크 외에 다이나믹 마이크라든지 컨덴서 마이크 같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연결을 하는 마이크도 있겠죠. 자, 그런 마이크는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게 되겠죠. 여러분 용도에 맞는 걸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것을 따로 구비를 하셔서 거기에 연결하는 마이크가 음질은 더 좋겠지만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단자들의 마이크와 스피커를 연결을 한 다음 소리를 녹음하고 출력되는 소리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 스피커 버튼이 보이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기본적인 음량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 옆을 누르시면 사운드 출력 장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모니터에 스피커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도 같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 USB로 연결되어 있는 출력 장치가 나오게 되고요. 기본 출력 장치인 스피커가 여기에 나와 있죠. 이렇게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여기서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공간 음향이라고 있죠. 이 공간 음향은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끼셨을 때 좀 더 입체감 있는 소리를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일반 스피커는 되지가 않고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꼈을 때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아래는 볼륨 믹서라고 있죠. 이 볼륨 믹서는 지금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의 볼륨을 각각 다르게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기본 볼륨이 있고요. 그 다음 구글 크롬이 있고, 그 다음 제가 녹화를 하는 앱들이 있는데요. 기본 스피커 볼륨을 이렇게 80으로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롬에서 유튜브를 실행을 한 다음 유튜브를 볼 때 크롬 볼륨을 100%로 올리더라도 기본 볼륨이 80%로 돼 있기 때문에 80%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보통 기본 볼륨은 100으로 올려놓고요. 유튜브나 그 외에 이용하는 앱들에서 따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볼륨 조절을 할 수 있고 사운드 출력 장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하단 아래쪽에 있는 설정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홈을 눌러주시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소리라고 나오죠? 소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스피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출력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그 다음 새 출력 장치 페어링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으실 경우 블루투스 스피커를 켜신 다음 장치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블루투스를 선택하시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블루투스 장치가 나오게 되겠죠. 그때 해당 블루투스 장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 중이라고 나오고요. 연결해 주시면 연결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블루투스 장치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피커를 연결을 하셨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제대로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만약 스피커를 연결을 했는데 저는 다른 곳을 체크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되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지 않겠죠. 소리를 듣고자 하는 장치를 제대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당 연결 장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설정을 할 수 있죠. 자,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소리가 나죠. 자, 지금 좌측과 우측 스피커가 각각 다르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스테레오라서 그렇죠. 자, 여기서 테스트를 했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연결이 잘못된 경우겠죠. 자, 스피커 단자를 끼우실 때 완전히 꽉 꽂으셔야 되는데 제대로 결속이 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오디오 향상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장치마다 기능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스피커가 있고 사용을 할 수 없는 스피커가 있겠죠.
사용할 수 있는 스피커일 경우에는 오디오 향상 기능을 장치 기본 효과로 이용을 하시면 출력되는 소리가 좀 더 제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간 음향이라고 있죠. 지금은 끄기 상태인데요. 만약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셨을 경우에는 윈도우 소닉 4 헤드폰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입체감 있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피커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모노 오디오라고 있죠. 자,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끄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스피커가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스테레오 스피커일 경우에는 모노 오디오를 켜게 되면 양쪽에서 똑같은 소리가 나서 모노로 듣게 되는 거죠. 스테레오 스피커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끄고 이용하셔야 양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각각 다르게 납니다. 스테레오로 감상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음악을 들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제대로 된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입력이라고 있죠. 말하기 또는 녹음 장치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는 USB에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가 표시가 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린 다이소에서 구입한 저렴한 마이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아래에 마이크라고 하나가 더 생기죠. 리얼텍 오디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컴퓨터 보드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입출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좀 더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제대로 소리가 녹음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운드 카드를 따로 구매해서 장착하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메인보드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사운드 입출력 장치를 이용하게 되죠. 그러면 리얼텍 오디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거기에 연결된 마이크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당 마이크에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제 내가 말하는 소리를 컴퓨터에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해당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는 아래쪽에 볼륨 보면 나오고 있죠. 제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볼륨이 왔다 갔다 하죠. 자,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나 스피커를 연결을 하셨으면 반드시 이렇게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컴퓨터 사양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단 작업 표시줄에 있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 메뉴에서 시스템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정보라고 나오죠.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의 기본적인 사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프로세서를 확인할 수 있죠. 내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어떤 종류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 용량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은 내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끔 프로그램들을 보면 64비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32비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64비트 전용 프로그램은 32비트에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설치하기 전에 그 프로그램이 몇 비트를 지원을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도록 설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운영체제가 64비트일 경우에는 32비트, 64비트 프로그램 다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운영체제가 32비트를 지원하는 운영체제일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32비트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윈도우 사양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제품 키 및 활성화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여러분 윈도우가 정식으로 활성화된 상태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활성 상태죠. 정식으로 제품 키를 등록을 하고 활성화된 상태인데요. 만약 비활성 상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품 인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탕화면을 내 마음대로 바꾼다든지 또는 시간 설정을 제대로 할 수 없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되도록이면 윈도우 프로그램은 정품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여러분 컴퓨터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가 있죠. 자, 네트워크는 인터넷을 연결을 해서 웹에 접속을 할 때 이용을 하게 되겠죠. 자, 네트워크 및 인터넷 들어가 보면 현재 인터넷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더넷이라고 나오죠.
이더넷으로 연결된 것은 랜 케이블로 연결된 상태고요. 자, 만약 이더넷이 아니고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가 나오면 와이파이로 연결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다고 나오죠. 자, 이 상태는 와이파이로 연결된 상태죠. 그리고 와이파이의 경우에는 어떤 공유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공유기 명도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보통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지만 데스크탑은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죠. 네, 여러분 데스크탑에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끔 공유기와 거리가 멀어서 데스크탑에 인터넷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연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컴퓨터에 와이파이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넷에 연결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럴 경우에는 와이파이 카드를 설치를 해주시면 데스크탑도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보통 무선 랜 카드라고 하죠. 자, 이런 무선 랜 카드를 여러분 컴퓨터에 USB 단자에 꽂게 되면 일반 데스크탑도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장점은 랜 케이블이 닿지 않는 공유기와 떨어진 곳에도 전부 인터넷에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 노트북은 전부 제공을 하는데 데스크탑은 제공을 하지 않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저런 장비를 구입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넷과 와이파이의 전환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컴퓨터에 꽂아주기만 하면 자동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내 컴퓨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할 때는 하단 작업 표시줄에 있는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장치 관리자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블루투스의 경우에는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는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블루투스 디바이스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내 컴퓨터는 블루투스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는 다른 블루투스 장비를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는지 확인을 할 경우에는 네트워크 어댑터를 눌러주시면 블루투스 디바이스, 와이파이 둘 다 뜨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일반 랜 케이블로 연결해서 인터넷에 연결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기본 장비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디스크 드라이브를 들어가시게 되면 내 컴퓨터와 연결된 여러 가지 저장 장치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해당 저장 장치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속성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볼륨을 눌러주시면 디스크의 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륨에 보시게 되면 용량이 488385라고 나오죠. 자, 이 용량 계산하실 때 기본적으로 메가바이트로 나오기 때문에 뒤쪽에 세 자리는 가려주시고요. 앞자리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자리를 가리게 되면 기가로 바뀌게 되죠. 488기가, 즉 500기가 정도 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C 드라이브인데요. 자, 이 경우는 3개를 가리고 세 자리가 있죠. 953기가인데요. 이것은 1테라가 되겠습니다. 세 자리 다음은 기가가 되고요. 그 다음 세 자리가 채워지면 테라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1테라, 2테라 드라이브도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여기서 용량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그래픽 카드는 디스플레이 어댑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모니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LG 4K 모니터라고 하네요. 여기서 모니터 확인할 수 있고요. 사운드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라고 나오죠. 여기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 사운드 카드를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운드 카드에 문제가 있으면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아래 오디오 입력 및 출력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에 스피커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스피커라고 나오고 있고요. 모니터에서도 저는 스피커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모니터에 붙어 있는 스피커 표시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프린터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 프린터를 선택하시면 프린터 표시도 나오게 되죠. 자, 만약 프린터를 연결을 했는데 프린터를 열었을 때 프린터가 나오지 않는다면 프린터가 제대로 연결이 된 게 아니겠죠. 그리고 이렇게 프린터가 보이더라도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속성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 경우도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프린터 드라이버는 해당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은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프로세서의 종류도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죠. 프로세서 눌러주시면 저 같은 경우 라이젠 7 5800X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CPU, 즉 중앙 처리 장치의 종류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